사진으로 보는 북녘과 사람들입니다. 네, 다음요. 네, 이거 제가 넘겨야 되나요? 아니면 넘겨주시나요? 네, 지도가 있는데 이 아래쪽에 보이는 게 북한이고 위쪽에 보이는 게 중국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라인이 있는데 이 빨간색 라인은 주로 백두산 관광을 가시는 분들이 가는 코스고, 이 파란색 라인은 제가 큰 망원 렌즈를 하나 들고 출장을 가는 코스입니다. 많게 갈 때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제가 이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사진 렌즈를, 새를 찍는 렌즈를 들고 이 코스를 가면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에서 북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에서 끝까지를 가면 약 1,400km 정도 되는 거리고, 우리가 흔히 신의주라고 얘기하는 그 신의주부터 그리고 한반도 제일 북쪽인 온선까지 이르는 1,400km의 구간입니다. 네, 다음요. 제가 다녀와서 북한 인권 사진으로 외치다라는 책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권의 사진집을 내긴 했는데 가장 최근에 낸 제목은 바로 북한 인권 사진으로 외치다입니다. 다음요. 이 렌즈는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렌즈인데요. 지금 보이는 곳은 두만강입니다. 길 건너, 강 건너는 북한이죠. 지금 저렇게 큰 렌즈를 가지고 중국에서 사진을 찍으면 간첩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저도 중국에서 추방이 돼서 지금은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중국이 작년 7월에 반간첩법이라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국경에서 사진을 찍다가 적발이 되면 현행범으로 간첩죄가 적용이 됩니다. 저는 그 법이 제정되기 전에 추방이 돼서 현장에는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한 장 한 장 그렇게 숨어서 북녘의 모습들을 찍어 온 사진들입니다. 저도 약 15년 전에 평양을 비롯해서 북한에 여러 번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가 북한을 직접 가서 연구를 해야 되지만 지금은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북중 국경이라도 가서 사진으로 북녘의 모습들을 담아오고 있고, 그거를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제가 보는 그 북녘의 실상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좀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요. 제 책에 있는 첫 페이지의 모습입니다. 깡마른 몸매, 갈비뼈가 다 드러났고 속옷은 다 떨어졌고, 저 표정은 제가 눈은 가리긴 했지만 사람이 어떻게 저런 고뇌하는 모습을 띌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얼굴의 표정이 있죠.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 인권을 말하는 것,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북녘의 주민들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제가 지금 북한의 인권을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 왜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심지어는 대학생들이 토론 대회, 통일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토론 대회를 열고 있지만, 크리스찬인 우리는 왜 통일해야 되는가, 이 여기에 한마디만 있으면 됩니다. 그거는 바로 북한에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우상화된 그런 체제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통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음요. 제가 여러 장의 사진들을 좀 주제별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지금 이 자리에, 예배당에 있을 수 있는 건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주의하 되어 있는 하나의 거대한 신권 체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이는 것은 자동차입니다. 네, 한 번 더요. 지금 보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차와 사람이 저 정도 크기니까 옆에 있는 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요. 역시 제가 다른 마을에서 촬영을 한 건데 탑이 하나 서 있습니다. 저 탑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입니다. 그래서 저 탑의 이름을
영생탑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이라는 말을 언제 쓰십니까? 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영생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모든 마을마다 저 영생탑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 탑을 훼손하거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그 사람은 정치범으로 간주를 합니다. 다음이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 만세라는 아주 큰 구호가 있고, 네, 한 번 더요. 가운데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 아래쪽에 사각형으로 보이는 것은 공공건물입니다. 학교도 있고 당청사도 있고 타가소도 있습니다. 이 마을이 밤이 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밤이 되면요. 북한의 전기 사정이 안 좋으니까 불이 다 꺼질까요, 그냥? 아니면 불을 환하게 밝힐까요?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꺼질까요? 네. 밤이 되면 이 마을은 이렇게 변합니다. 어디에만 불이 들어왔을까요?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 만세라는 구호와 아래쪽에 공공 건물에만 불이 들어왔고 가운데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에는 불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이요. 낮과 밤을 비교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제가 낮과 밤에 촬영을 한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유독 하얗게 빛나는 조형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강조를 해둔 건데요. 크기도 보면 거의 건물만큼 큰 크기입니다. 제가 저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만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누구의 그림일까요? 김일성과 김정일의 모습입니다. 북한에서는 이거를 모자이크 벽화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그림을 페인팅으로 그린 게 아니고 타일 조각 하나하나를 붙여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모자이크 벽화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 모자이크 벽화가 얼마나 큰지 규모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낮에 다시 한번 촬영을 했습니다. 다음요. 이렇게 보입니다. 혹시 사각형의 이 벽화에 있는 사람 말고 이 사진 안에서 사람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 찾으셨습니까? 네. 다음이요. 여기가 사람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사람이 저 정도 크기니까 이 모자이크 벽화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거의 건물 옆에 있는 학교만큼의 큰 크기로 벽화가 세워져 있습니다. 역시 누군가가 훼손하면 그 사람은 정치범으로 간주를 합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모자이크 벽화가 몇 개 있을까요? 몇 개? 몇 개 있을까요? 힌트를 드리면 북한의 모든 마을마다 모자이크 벽화는 하나씩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3만 개. 네, 몇 개 있을까요? 우리 성가대원 성도님 중에 몇 개 있을까요? 몇 개? 네. 5만 개, 3만 개, 5만 개. 네. 만 단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알 수 없다. 왜 알 수 없냐면 북한의 마을마다 하나씩 세워져 있으니까 북한의 마을 수를 대충 계산하면 행정구역의 수를 알면 그 모자이크 벽화 수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다음이요. 2024년 1월 7일에 김정은이 자기 딸을 데리고 광천 닭공장이라는 곳을 현지 지도를 합니다. 다음이요. 이런 모습도 있고 계란을 북한 말로는 이제 닭알인데 계란을 몇 개 놓고 현지 지도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현지 지도를 간 날, 그러니까 그 닭공장을 방문한 날은 1월 7일인데 다음이요. 이 공장이 조업식을 시작한 날은 1월 13일입니다. 그러면 6일간의 차이가 지금 있는 거죠. 다음이요. 그런데 거기에 모자이크 벽화가 세워졌죠.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전으로 한번 가주시겠습니까? 전으로. 네. 이전으로. 네, 더요. 더요. 이 사진입니다.
이 모습이 다음요. 네, 한 번 더요. 네, 한 번 더요. 지금 이렇게 모자이크 벽화의 사진으로 6일 만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북한의 대략 마을마다 하나씩은 반드시 있는데 그 마을에 새로운 공장이 크게 들어섰다. 그러면 그 공장 마당 안에 또 모자이크 벽화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북한의 모자이크 벽화가 몇 개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이거는 북한의 기차역입니다. 가운데에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있고 밑에 강양이라는 기차역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북한의 모든 기차역에는 반드시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가운데 김일성, 김정일 초상 사진을 내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만세 또 김정은 동지 만세 이 두 구호가 기차역에 걸립니다. 모든 기차역에 동일합니다.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자유로운 이동과 거주가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에서 출발해서 왔는데 오면서 제가 운전을 해왔기 때문에 톨게이트, 고속도로 비용은 냈지만 검문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교회 오실 때 오늘 검문을 당하셨습니까? 네, 누구도 검문을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검문을 당했냐? 이렇게 질문하면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세대예요. 검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 세대죠. 그러면 북한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면 다음이요. 북한 주민들이 증언들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도와 도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서비스차를 타고 다닌다 이렇게 증언들을 해요. 서비스차. 이 서비스차는 서비스와 자동차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를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비스차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서비스차예요. 그냥 화물차에 여성들이 타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그냥 예전에 한국 농촌에서 시골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차를 같이 타기 위해서 이 화물차에 탄 게 아니고 도와 도를 이동하는 차량입니다. 장거리죠. 그걸 지금 저렇게 여성들이 돈을 내고 타고 다니는 겁니다.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저것도 역시 그냥 타는 게 아니고 개인이 다 돈을 내고 그 돈을 받은 저 차량의 소유자는 반드시 국가기관에 등록을 해서 그 일정 부분을 국가에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서비스차입니다. 다음요. 빨간색 동그라미는 제가 강조를 해둔 건데 화물차가 가다가 기사가 내렸습니다. 뭘 하는가 봤더니 검문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북한에서는 반드시 지역과 지역을 이동할 때는 검문에서 검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요. 역시 제가 빨간색으로 강조를 해둔 건데 뭘까요? 여기는 지금 초소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바로 CCTV입니다. 모든 초소마다 다 CCTV를 설치해 놓고 감시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요. 지금 사진 위쪽에 보이는 초소와 아래쪽에 보이는 초소의 간격이 약 100m 정도입니다. 제가 출장을 다니는 코스가 1400km인데 서울, 부산이 500km니까 약 3배 정도 되는 거리죠. 이 1400km를 가는 내내 북한의 국경 접경에는 다 저렇게 100m, 200m 간격으로 초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보이는 철조망은 다 전기 감전 시설이 되어 있는 전기 철조망입니다. 다음이요. 여성권이죠. 우리도 이 자리에 지금 많은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계신데 여성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걸 여성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여성권이 가장 지켜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북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저 돼지는 멧돼지일까요? 집돼지일까요? 생긴 건 멧돼지처럼 생겼지만 저는 집돼지입니다. 돼지를 저렇게 그냥 방목을 하죠. 옆에 보면 빨래를 하고 있는 북한의 여성들이 보입니다. 지금쯤 압록강에 가보면 대부분 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나와서 빨래를 하죠. 어떤 분들은 저 사진을 보고 야, 참 한국보다 낫다. 우리는 너무 각박하게 사는데
저 강변에 가서 한가롭게 빨래하고 참 색깔도 예쁘고 참 낭만적이고 심지어는 목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는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제가 저기 똑같은 장소를 겨울에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이요. 빨래를 하고 있는 북녘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확대를 해봤습니다. 얼굴에 깊이 주름이 펴져 있고 얼음 위에서 지금 그나마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촬영할 때 기온은 영하 28도 정도 됐습니다. 압록강의 체감 온도를 감안하면 영하 30도가 넘는 추위입니다. 제가 렌즈를 바꾸려고 장갑을 벗으면 정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서 한두 컷 찍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곳에 지금 빨래를 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죠. 제가 이 사진들을 보여드리면 어떤 분들은 한국도 예전에 다 저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냥 이해하려고 하세요. 저게 뭐 우리도 예전에 다 저렇게 살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았어 라는 것은 과거인 거고 지금 북한은 현재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조선시대 때 봉건제 사회에서 당연히 세습받고 평등과 자유와 인권이 없던 생활을 그냥 당연한 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많은 지금의 이 사진들 속에서 보여주는 북한 주민들의 현실을 보면서 야, 한국도 저랬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괜찮다라는 얘기까지 갑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영하 30도가 넘는 추위에 저렇게 빨래를 하고 있는 분이 저희의 어머니라면요. 우리의 누나라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본인들이라면요. 그냥 다 우리도 예전에 그랬어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였고 북한은 현재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이요. 마찬가지죠. 제가 중학교에서 강의를 했더니 중학생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집에 세탁기 건조기 있는데 왜 강변 가서 빨래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중학생 아이의 눈에 봤을 때는 세탁기와 건조기는 너무 당연하게 있는 거고 저렇게 강변에 가서 빨래를 한다라는 것을 생상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이요. 빨간색 동그라미는 제가 강조를 해둔 건데 뭘까요? 뭐가 보이십니까?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참고로 계집은 절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계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집은 아닙니다. 창고도 아니에요. 힌트를 드리면 뒤에 마을이 있습니다. 집들이 있죠. 뭘까요? 뭘까요? 우물. 정답은 다음이요. 우물입니다. 우물. 남한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저걸 약수터라고 얘기를 하세요. 약수터로 보이겠죠. 근데 약수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우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저 마을 사람들이 유일하게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지금 보신 우물이에요. 거기에서 물을 길러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물조차 나오지 않으면 강변에 나가서 물을 길어와야 됩니다. 역시 중학생이나 지금의 아이들한테 우물에서 물을 떠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단어 문장을 잘 이해를 못해요. 우물을 본 적도 없고 거기서 물을 길어 본 적도 없어요. 그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음이요. 중국에 가면 이런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월경자 수영 금지, 월경 여자와 어린이를 판매 금지. 판매의 몇 자는 오타가 난 건데 중국에서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아이들은 장기 밀매로 팔려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들어온 탈북민 수가 3만 5천 명을 넘어섰는데
지금처럼 저렇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중국에 남아있는 탈북민 수가 몇 명 정도냐면 최대 10만 명까지 추산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국내에 지금 들어온 3만 5천 명보다 훨씬 많은 수가 아직도 중국에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은 지금도 인신매매로 중국에 팔려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다음이요. 우리는 소돼지보다 아주 조금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데 그게 말 못하는 짐승과 다를 바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팔려간 금액이 돈 100만 원입니다. 여성이. 지금은 10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이 본인이 받는 돈이 아니고 브로커가 받는 돈이에요. 개인은 하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팔려다닙니다. 다음요. 혹시 주일날 밤에 하는 이만갑이라는 프로를 보십니까? 제가 거기에 출연을 해서 지금 이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옆에 있는 신지 씨가 연예인이 방송 녹화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미안하다. 너무 모르고 살았다. 우리의 무관심 속에 그렇게 중국에 있는 많은 북한의 여성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관심들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요. 아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북한의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다음요. 만약에 어떤 건물에 북한에서 이 건물에 세상에 부럼 없으라는 구호가 지금처럼 붙어 있다 그러면 그 건물은 100% 유치원이거나 타가소입니다. 반드시 유치원에는 세상에 부럼 없으라는 구호를 붙입니다. 부럼은 부러움이에요.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고향이 북쪽에 계신 탈북민이 계신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부럼 없으라는 노래 아세요라고 물었는데 그분이 나 그 노래 잘 모르는데 그러면 그분은 북한에서 온 게 아니에요. 북한에서 왔다면 반드시 세상에 부럼 없으라는 이 노래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 소리 울려라 이렇게 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 누굴까요? 네, 김일성 원수님. 여기까지는 그래도 남한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잘 알아요. 그러면 그 다음 가사 우리의 집은 어딜까요? 집 아시는 분 우리의 집 어딜까요? 우리의 집은 어딜까요? 이래서 한 번에 그냥 답을 맞추시면 그분은 고향이 북쪽이신 분이에요. 네. 없잖아요 지금 맞추신 분이. 우리의 집은 당의 품입니다. 당. 조선노동 당의 품.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 다 한영제 세상에 부럼 없어라. 이런 노래예요. 북한 체제의 본질이 뭐냐고 누군가가 질문하면 여기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수령이라는 존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는 수령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아버지로서 있어야 되는 거고 조선노동 당이라는 당이 있고 그래야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북한에서는 사회 정치적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령과 당과 대중의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는 것.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얘기하듯이 북한은 수령과 당과 대중이 하나가 될 때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걸 4살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게 북한 체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면서 한국 사회에서 진보 보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쟁을 하지만 논쟁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 체제의 본질만 알면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수령이라는 존재가 있고 거기에 조선노동당이라는 일당 독재가 있고 거기에 붙어 있어야만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북한 체제의 본질이에요. 그러니 많은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진보와 보수가 정치적으로 싸우고 갈등하고 할 게 없어요. 단 하나 복음 통일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인간이 있다라는 그게 북한 체제의 본질이라는 것만 인정하면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통일 선교가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다음이요. 지금쯤 북한에 가면 아이들이 저렇게 옥수수밭에서 일을 합니다. 다음이요. 역시 일을 하다가 쓰러진 아이를 제가 순간적으로 카메라에 담을 수가 있었고요. 다음이요.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 중에 가장 잔인한 사진이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그냥 눈으로 보면
저기 천길 낭떠러지에 트럭이 한 대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망원렌즈로 다다닥 찍어서 다녀와서 확대를 했더니 저렇게 아이들이 보인 겁니다. 저건 확대된 사진이야. 앞쪽에 여자아이들, 뒤쪽에 남자아이들 있죠. 얘네들은 우리 나이로 치면 중학생 정도가 됩니다. 얘네들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농촌 동원을 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일을 하러 가는 거야. 체험활동이 아니고 농촌 동원. 천길 낭떠러지길에 트럭이 태워서.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제분이나 손자, 손녀가 학교에 갔는데 한여름 땡볕에 저렇게 트럭에 태워져서 일을 하러 갔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은혜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아마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학교에 항의하고 정부에 항의하고 교육부 장관 퇴진하라고 할 거고 그럴 겁니다. 그게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북한 인권활동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학부모님들이 말한다면 북한의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거룩한 분노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아이에게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저 북한의 아이들에 대한 저런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음이요. 밑에 보이는 건 북한의 아이들, 역시 중학생 정도고 지금 보이는 건 김일성의 동상입니다. 중요한 건 몇 살 때 김일성일까요? 정확히 나이가 있습니다. 몇 살 때일까요? 몇 살 때일까요? 초등학교? 정확히 몇 살? 몇 살이요? 15? 몇 살이요? 13? 몇 살이요? 9살. 정확히 답만 피해갔어요. 8살 아니에요. 정답은 다음이요. 14살입니다. 이건 북한 우표인데 14살 때에 홀몸으로 천리길을 떠나시는 김일성 동지라고 되어 있죠. 지금 우표에 앞쪽에 보이는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김일성이고 그 모습이 아까 바로 그 동상입니다.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북한의 아이들이 지금도 그렇게 배워요.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14살의 나이에 김일성이 항일 무장투쟁을 하러 천리길 400km를 걸어갔다 하고 가르칩니다. 저도 평양에 갔을 때 김일성이 태어난 만경대 고향집을 가봤습니다. 그 고향집에서 출발해서 걸어서 400km를 가서 항일 무장투쟁을 했다고 가르치고 그 자리에 지금 아까 보신 동상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역사로만 배우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북한의 아이들은 400km를 걷습니다. 이렇게요. 다음이요. 걷습니다. 제가 90년대에 군생활을 했어요. 근데 90년대 군생활을 할 때도 이미 저희 부대에 그 지시가 내려와서 사병들에게는 천리행군을 시키지 말라 그래서 저는 천리행군을 안 한 세대예요. 제 위의 세대분들은 다 군대에서 천리행군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제 때부터 이제 거의 사병들이 천리행군을 안 했어요. 사고 난다고. 그게 한국의 90년대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아이들은 천리행군을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계절에 가장 많이 보낼까요? 4계절 중에 겨울입니다. 이 지역이 백두산과 인근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겨울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북한의 방송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한겨울에 백두산 칼바람을 볼때기에 맞아봐야 진정한 혁명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겨울에 이 천리행군을 보냅니다. 역시 동일하게 제가 질문드립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가 학교에 갔는데 저렇게 한겨울에 천리행군을 떠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400km입니다. 40km도 아니고. 그리고 그 천리행군이 끝날 때쯤 되면 아이들은 실탄 사격을 합니다.
그 나이가 14살, 15살 정도입니다. 다음이요. 식량권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오늘 점심도 아마 드셨을 거고 우리가 금식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먹는 것을 굶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한국에 이 다이어트 때문에 식량 쌀 소비가 많지 않고 또 제가 늘 죄송스러운 거는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음식 쓰레기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식량권,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할까? 다음이요. 이 장면은 뭘까요? 남한에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의 시각에는 저 장면은 그냥 다슬기를 줍거나 낚시를 하거나 뭐 그런 장면이죠. 하지만 저거는 사금을 캐는 장면입니다. 압록강에 모래를 고운 그물에 치면 금가루가 있는데 그걸 팔아서 외화를 법니다. 사금 작업을 하고 있죠. 다음이요. 이건 산일까요? 밭일까요? 밭일까요? 산일까요? 정답은 산에 있는 밭이겠죠. 산에는 원래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나무가 있어야죠. 나무를 다 베어내고 밭을 경작한 겁니다. 사진에 보이는 제일 꼭대기까지도 다 밭이에요. 주민들이 저렇게 산을 다 개간해서 밭을 만듭니다. 제가 사진을 찍는 거리가 1400km인데 그 거리를 가는 내내 북한의 모습은 다 저렇다고 보시면 돼요. 산에 나무는 거의 없습니다. 다음이요. 이건 제가 아파트 창문을 촬영한 건데 창문 하나가 집 한 채, 한 가구라고 생각하면 지금 15가구가 있죠. 제일 잘 살 것 같은 집은 어딜까요? 제일 형편이 나을 것 같은 집이요. 어딜까요? 아마 다음이요. 요 집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노란색은 옥수수예요. 식량이 일단 해결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검은색으로 보이는 건 태양열 지별판입니다. 태양광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이요. 제일 형편이 어려울 것 같은 집은요. 어딜까요? 형편이 어려울 것 같은 집이요. 아마 다음이요. 요 집이거나 다음이요. 요 집이겠죠. 그런데 오른쪽 밑에 있는 집이 위에 있는 집보다 조금 더 나아요. 왜 그럴까요? 조금 더 나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까 권사님, 왜 그럴까요? 방금 유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반은 정답이고 반은 틀렸어요. 저거는 유리가 아니고 비닐입니다. 그나마 오른쪽 밑에 있는 집이 지금 비닐은 씌운 거예요. 이 15가구 집 어디에도 유리창에 유리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이 집만 찍은 게 아니라 1400km를 가는 내내 보이는 북한의 건물 대부분에는 유리창에 유리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의 성도님들께 하루에 감사의 기도 제목을 20가지씩 꼭 쓰고 주무세요라는 미션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루에 20가지 감사 제목이 있습니까? 뭐 100가지도 사실 있겠죠. 제가 보니까 교회가 너무 은혜롭고 제가 오자마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고 계실 것 같아요. 하루에 100가지 감사 제목 있으시죠? 있으시죠? 하루에 100가지 더 많나요 혹시? 하루에 100가지 제목을 쓴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런 감사의 제목을 쓰지 않겠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저 창문에 유리창을 주셔서 저희가 비바람 맞고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제목을 쓰시나요? 우리에게 저 유리창에 유리가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게 결코 당연한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이요.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가면 오늘 북한의 사진을 봤더니 한국의 1960년대와 같아. 도대체 통일을 우리가 할 수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에 이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 변화하고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이게 북한의 장마당입니다. 시장이에요. 다음이요. 이거를 크게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저 동그라미 친 부분을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입니다. 뭐가 보이세요? 수박도 있고 사과도 있고 뭐 파도 보이고 그렇죠. 장마당입니다. 시장입니다. 그런데 저 사진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전자저울이에요. 그 파란색으로 보이는 전자저울이 보일 겁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전자저울이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무게를 달아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북한이 우리가 예전에 배웠듯이 배급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이제 틀린 이야기예요. 북한 주민들은 배급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 본인들이 시장에 가서 먹는 문제를 저렇게 팔고 사고 또는 아까처럼 경작을 해서 그걸 시장에 팔아서 자기의 수익을 챙깁니다. 더 나아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장사 미천을 빌려주는 돈주라는 계급도 생겨났어요. 우리로 치면 고리대금업이에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습니다. 돈주. 그리고 메뚜기 상인이라는 사람도 생겨났어요. 메뚜기 상인 말 그대로 어떤 상인입니까? 상상이 되시죠? 북한 당국이 장마당을 통제하니까 자릿세를 받는데 그걸 피해서 장사를 하다가 단속에 넣으면 메뚜기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메뚜기 상인입니다. 대거리 상인도 있어요. 우리로 치면 유통업자, 도매업자예요. 북중 국경에서 물건을 받아서 안쪽 지역 가서 팔면 훨씬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 때문에 대규모 도매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대거리 상인이에요. 운수업 생겨나기 시작하죠. 장마당이 확대가 되면서 북한 사회가 지금 여러 다양한 계층들과 직업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변화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장마당에서는 그냥 먹는 것만 판매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가 담긴 CD나 USB, 마이크로 SD 카드 같은 것들이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접한 세대들이 지금 이전 세대와는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우리가 지금 북한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북한의 변화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댓글을 달거나 주장하세요. 야, 30년 전에도 북한이 붕괴된다고 그랬고 30년 전에도 역시 북한이 변화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달라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이유는 정보가 북한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다음요.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는데 지금까지 보신 것은 다 사진인데 제 유튜브에 보면 똑같은 장면을 영상으로 찍은 것을 다 제가 공개를 해두었습니다. 영상에서 보면 장마당의 모습, 빨래하는 모습, 아이들이 천리행군하는 모습 다 영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요. 제가 좀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서해오도에서 북한 쓰레기를 줍다라는 책을 냅니다. 제 별명이 정말로 제 별명이 쓰레기 교수가 제 별명이에요. 아마 대한민국 1호 쓰레기 교수 이렇게 방송에도 소개가 됐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쓰레기를 줍습니다. 북한 쓰레기를. 북한을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추방이 돼서 중국도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야 북한을 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어디를 갔냐면 다음이요. 연평도나 대청도, 백령도를 갑니다. 여기서는 불과 북한이 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여기에 가면 해안가에 쓰레기가 밀려옵니다. 북한 쓰레기가. 이번에 북한이 띄운 오물풍선의 풍선과는 전혀 다른 쓰레기예요. 다음이요. 제가 쓰레기를 줍고 있는 장면인데 여기에는 표지판이 경고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야. 여기는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뢰 사고가 나면 군은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경고 표지판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 쓰레기가 많아요. 누가 줍지 않아서. 어떤 게 떠내려왔을까? 다음이요. 이런 거예요. 헬로키티 아시죠? 네. 왼쪽에 있는 건 헬로키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건 북한이 카피한 거예요. 짝퉁. 이거 사탕 봉지는 북한이 만든 건데 딸기향 크림이 들어간 사탕 봉지예요. 쟤는 지금
헬로키티는 머리에 리본을 달고 있는데 쟤는 뭘 달고 있을까요? 딸기를 달았죠. 눈이 빨개요. 왜 빨갈까요? 딸기라서 그래요. 그래서 눈이 빨간 거예요. 카피한 거예요. 누가 봐도 헬로키티를 따라한 거죠. 북한에서 라면을 뭐라고 부를까요? 라면. 꼬부랑국수. 그거는 통일교육을 너무 열심히 잘 받은 거예요. 그렇게 안 불러요. 북한에서 라면은 즉석국수. 꼬부랑국수는 옛날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먹는 신라면 봉지랑 그 옆에 있는 즉석국수 봉지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노란색 라인과 검은색 라인이 같죠? 북한이 한국 라면을 따라한 거예요. 저기 오른쪽에 위에 있는 소와 아래쪽에 있는 소 캐릭터 중에 어떤 게 북한 소 캐릭터일까요? 위에 있는 게 북한 소 캐릭터예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북한이 남한 제품을 많이 카피를 하고 따라합니다. 이 이야기는 장마당 안에서 한국 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이 그러면 어떻게 북한에 들어갔을까? 중국에서 밀수를 통해서 한국 제품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이제 남한의 제품들을 사용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북한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한국의 디자인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북한에 대한 하나의 고정관념, 그거를 깨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일 배급을 주고 북한 체제가 계속 유지될 것 같고, 위에서 김정은이 명령하면 아래까지 다 이루어지고, 뭐 잘못하면 그냥 다 아오지 보내고 총살시키고, 그런 북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힘이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김정은과 지금의 대통령이 만나서 악수해서 통일될 거라고는 절대 생각지 않아요. 그럴 리도 없고. 하지만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변화되어서 북한 체제 변화까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왜? 정보가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이전과 이후를 생각해 보면 돼요.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북한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 인구를 우리가 2,300만이라고 생각했을 때, 북한 2,300만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수가 대략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면, 아니 북한에서도 스마트폰을 쓴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북한 주민들이 쓰는 스마트폰은 외부와는 연결이 안 돼요. 인터넷은 자체 인트라망만 깔려 있어요. 하지만 자기들끼리 문자 보내고 할 수 있는 건 다예요. 몇 명 정도 될까요? 북한의 스마트폰 700만 명입니다. 700만 명.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드렸던 거는 한국의 1950년대, 60년대 같은 모습인데,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7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런 제품들을 만들어내요. 다양한 계층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고, 그 변화되는 힘들이 꿈틀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일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저는 장마당을 통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마당을 통해서 우리의 정보가 북한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다음요. 북한에서 아이스크림을 뭐라고 부를까요? 얼음 과자. 네, 권사님, 얼음 과자. 네. 또요. 얼음 보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얼음 과자, 얼음 보숭이, 뭐 아이스 깨끼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지금도 아이들에게 통일 교육할 때 북한에서는 그 아이스크림을 얼음 보숭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틀린 이야기예요. 얼음 과자도 옛날에 그렇게 썼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써요. 지금 북한에서 아이스크림은 그냥 다음요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은 그냥 아이스크림이에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예전에 가졌던 그 생각 가운데 북한을 이 고정관념화 시켜놨는지를 알 수 있다는 대목이죠.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냥. 네. 다음에 그 전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그 전으로? 네, 그 전으로요. 그러면 제가 여러 장에 지금 에스키모를 뒀는데, 에스키모는 뭘까요? 에스키모. 심지어 다음에요. 콜라겐 에스키모도 있어요.
어린이 키 크기 맑고 탄력 있는 피부라고 광고까지 해요. 에스키모 뭘까요? 에스키모는 하드입니다. 하드. 작두기가 있는 하드. 아이스크림과 하드가 다르죠. 북한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요. 영란너구리. 만약에 북한에서 왔는데 질문 또 해보세요. 탈북민에게 영란너구리 아세요? 이렇게 물었는데 그분이 나 영란너구리 모르는데 라고 얘기하면 그분 역시 북한에서 온 게 아니에요. 북한에서 왔다면 반드시 영란너구리를 알아야 돼요. 한국에 누가 있듯이 오로로가 있듯이 북한에는 영란너구리가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영란너구리를. 그런데 다음에요. 이 신발에도 영란너구리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 신발에 영란너구리 그림이 없었다면 저 신발을 북한 걸로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없어요. 그런데 그 밑에 하얀색으로 뭔가 있죠. 뭘까요? 실이에요. 기운 겁니다. 꿰맨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양말은 꿰매 신어봤어요. 그렇지만 신발을 꿰매 신어본 기억은 없어요. 지금 아이들에게 기운다, 꿰맨다 이런 표현을 쓰면 몰라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잘 살게 된 게 결코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자유민주화 인권이 결코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걸 너무 지금 잊고 사는 거죠. 오늘의 우리를 잊게 해준 분들을 잊고 살아요. 지금 북한의 아이들이 신발이 저렇게 꿰매 신습니다. 저건 그나마 나은 거예요, 지금. 다음이요. 얘는 누굴까요? 캐릭터. 호랑이 아니에요. 고양이도 아니에요. 얘는 다람쥐예요. 다람쥐. 이 만화 영화의 제목은 다람이와 고슴도치. 그런데 이 만화 영화에 누가 나오냐면 다람이가 승냥이와 생쥐를 무찌릅니다. 승냥이는 누구를 비유했을까요? 미국이에요. 생쥐는요? 남한을 비유했어요. 그래서 이 만화 영화의 노래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다음에요. 천백도 원수를 복수하리라. 이게 아이들 보는 만화 영화의 주제곡입니다. 여전히 북한에서 어릴 때 저렇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남한에 대한 적대심을 끊임없이 교육을 시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거나 선교할 때 가장 기본이 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통일의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회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을 알기 전에 마음 가운데 미제, 식민지, 남조선 계례도 땅, 원수 이런 단어들로 아이들이 변해간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계속 복음 통일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물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 물에 빠졌다면 일단 구하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물에 빠진 사람 앞에서 내가 지금 수영을 못하니까 내가 수영 배워서 올게. 너 조금만 기다려. 이 말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지금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데 우리 사회에서 야, 지금 북한하고 통일되면 남한과 다 같이 망하니까 북한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키운 다음에 나중에 통일하면 돼. 그리고 굳이 지금 통일이라는 얘기를 꺼내지 말고 그냥 나중에 언젠가 통일이 되면 되는 거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평화적으로 잘 지내면 돼.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에 빠진 사람을 놓고 내가 수영을 배우겠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구하고 봅니다. 북한 주민들이 지금 살려달라고 아우성칩니다. 다음이요. 북한에 들어가는 장비들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봅니다.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지금 북한이 변화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입니다. 이 법이 뭐냐면요. 첫 문장에 남조선 영화나 로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해요.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사형에 처한다는 겁니다. 이게 202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2021년에는 청년교양보장법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2022년에는 평양문화보호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왜 법으로 이런 걸 만들었습니까? 나만의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는 이유로 그냥 사형을 시켜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2020년에 이 반동사형문화 배격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이런 법령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태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림, 도서 이런 거를 봤을 경우에는 감옥에 보낸다라는 게 법이 있었어요. 형법에. 이미 그 전에. 그런데 2020년에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사형까지 시킨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다음요. 이게 올해 1월에 북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평양 소재 중학교 3학년 10대 소년 아이들이 남한의 영화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12년형 노동 교화형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12년 감옥을 사는 게 아니고 가면 그냥 죽어요. 살아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목은 남한의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이거 시범 케이스에 지금 걸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 장면은 북한 내부 영상이 공개가 유출이 된 건데 공개 재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말은 지금 북한 내부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새 세대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MZ세대라고 얘기하는 그 젊은 세대들이 이미 남한의 영상물에 노출이 되어서 과거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변화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그걸 준비해야 돼요, 이제. 그냥 매일같이 또는 예전에 했던 것처럼 야, 북한이 변화돼, 앞으로 붕괴돼,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정말 지금은 이제 그런 때가 온 거예요. 정보의 확산이라는 거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저렇게 사형까지 시키고 때려 죽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다음 편 모르고 사는 게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드라마 다음 편 내용이. 그런 정보가 지금 북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김정은은 어떻게 했냐? 올해 1월 15일 날 김정은이 이렇게 연설합니다. 다음이요. 우리 민족 공화국의 역사에서 통일화의 동정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 다음이요.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결이라는 단어도 쓰지 말라. 다음이요.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간주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다음이요. 1월 14일 날 북한이 예보하는 일기예보 그림입니다. 분명히 한반도에 북한도 보이고 남한도 보여. 이게 1월 14일자 일기예보예요. 다음이요. 그런데 김정은이 1월 15일 날 연설을 했잖아요. 한국이란 단어 쓰지 말고 통일이란 단어 쓰지 말고 8천만 결에 쓰지 말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1월 16일 날 다음이요. 일기예보에 한반도 남한이 없어졌어요. 그게 북한의 지금 정책 방향이에요. 남한이 없어요. 왜 없앴을까? 북한은 이제 예전 방식의 통일을 주장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냥 남한과 북한이 완전히 별개로 다른 나라로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체제 경쟁에서 더 이상 경쟁해봐야 승산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체제를 유지해가는 것이 제일 핵심이고 지금 우리가 뉴스에 보듯이 휴전선에 장벽을 세우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런 현상이 어디에서 역사적으로 있었냐면 동독에서 일어납니다. 동독과 서독이 분단되어 있을 때 동독은 끊임없이 서독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개의 독일이다. 서독과는 완전히 다르다. 라고 해서 국경이라는 표현을 썼고 서독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의 독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와 국가 간의 국경이 아니라 접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북한이 똑같이 동독과 같이 장벽을 세우고 남한과 분리된 국가를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동독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붕괴됐습니다. 왜요? 소득에서부터 들어오는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나도 저런 나라에 가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탈주자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내적인 기제가 완전히 흔들리게 된 거죠. 그 현상들이 지금 북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이요. 네, 제가 5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도 한번 손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 지도를 어떻게 그리십니까? 손으로 한번 그려보시죠. 네. 혹시 종이가 있으시거나 펜이 있으신 분은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서 우리 나중에 목사님께 가져가시면 네, 목사님이 선물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목사님? 네, 목사님과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려볼게요. 네, 지도를 하나 잘 그려보세요. 혹시 볼펜과 종이가 있으신 분들은. 네,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우리나라 지도. 혹시 누가 그리셨습니까? 우리 저기 뒤에 청년분 혹시 그리셨습니까? 한번 그리셨으면 이렇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리신 분 있으면. 네, 우리나라 지도. 네, 그렸네요. 혹시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그린 분 계십니까? 다음이요.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그리신 분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신 게 요즘 아이들한테 우리나라 지도 그려보라고 그러면 이렇게 그립니다. 북한이 없어요. 그런데 다음이요. 이게 아이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아이들한테 통일에 관심 없고 통일에 무관심하다고 아이를 혼내는데 이게 누가 잘못했냐면 우리 어른들이 잘못한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은 어디서 찍었냐면 7번 국도 어느 휴게소 화장실에서 촬영을 한 건데 7번 국도는 부산을 출발해서 아니요 전으로요. 네. 부산을 출발해서 지금 포항, 울산, 영도, 울진, 속초, 주문진, 강릉, 동해안 라인을 쭉 따라서 저기 지금 지도가 끊겨 있는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길이에요. 7번 국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동해안 라인. 7번 국도. 그런데 이 7번 국도의 종점이 어딜까요? 부산이 기점이니까 종점이 있을 거잖아요. 어딜까요? 강원도 고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강원도 고성에서 길이 끊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7번 국도의 종점을 저 고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음요. 7번 국도의 종점은 바로 함경북도 온성입니다. 여러분들 아오지 탄강 들어보셨습니까? 아오지 탄강. 아오지 탄강이 있는 곳이 경온이라는 곳인데 그 바로 옆에 한반도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곳이 함경북도 온성이에요. 이 7번 국도는 부산을 출발해서 동해안 라인을 다 지나서 원산, 청진, 함흥을 지나서 함경북도 온성까지 가는 도로예요. 그런데 그 휴게소상에 지도에 북한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식이라는 거죠. 그런 걸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나서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지도 그렸을 때 저렇게 북한이 없는 지도 그렸다고 아이들을 혼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통일의 선교사가 통일의 전도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 북한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교회 표가 생명의 강물로 흘러가는 교회잖아요. 제가 여기 지금 차를 타고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 교회가 많다고 하지만 이렇게 지역 내에 큰 교회들이 있고 십자가가 많이 몰려있는 것은 오늘 또 처음 봤습니다. 목사님께서 생명의 강물로 흘러가는 교회. 저는 이 산돌교회가 이제 지역 땅을 넘어서서 전주 땅을 넘어서서 정말 통일의 그때를 준비해서 이 생명의 강물이 북한 지역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비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6월 호국의 보훈의 달을 맞아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렇게 통일 문제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만 주일날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값지고 비전 있는 표입니까? 생명의 강물로 흘러가는 교회. 저는 이 생명의 강물이 여기 지역 동네 전주뿐만 아니라 저 북녘 땅으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흘러감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이 혼자 하시는 것도 아니고 교육자들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우리가 통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야, 내가 지금 무슨 통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어? 지금 북한에 가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오히려 야, 난 통일이 되면 북한 가서 교회 세울 거야. 그런 분들을 더 주의해야 돼요. 먼 훗날 이루어질 그 일이 아니고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 선교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이 이제 그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교회에 들어와서 계단을 일부러 저쪽 그 계단 쪽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들어와서 정말 놀랐던 거는 가운데 있는 그 식구였습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저는 그 식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탈북민에게 적용해 보면 그 식구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 한 사람이 온 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만약에 교회에 믿지 않는 분이, 불신자가 우리 산돌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과거를 딛고 오늘 이 순간에 산돌교회 현재에 왔고 생명으로 거듭날 미래가 그 식구 안에 달려있는 거죠. 똑같이 탈북민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그의 과거 어디였습니까? 북한에서 고통당했던 일, 중국에서 인신매매 당했던 일, 그 과거였죠. 현재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 와 있고 미래는 통일의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식구를 지금 이 교회 한가운데에 그렇게 딱 세워놨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온다는 것, 그게 우리 지역의 동네 전주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넘어서서 북한에서 한 사람이 만약에 여기에 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그것도 통일이 되기 전에 지금 북한을 나온 탈북자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그렇게 한국에 와서 이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그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음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이 결코 2000년 전 과거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머리로 신학을 배우려고 간 게 아니라 제가 북한 선교를 하려면, 저는 전공이 북한학이니까 그러면 선교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부끄럽지만 그 선교학을, 신학을 배우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마음이에요. 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돼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우는 역사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를 당했죠. 지금 북한 사람들이 북한 정권의 압제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죠. 탈북민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북한의 탈북자를 잡으려고 보위부와 중국 공안이 쫓아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탈북민들이 한국에 바로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3국에 체류를 합니다. 베트남과 미얀마, 라오스와 몽골과 중국에 지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처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정복해야 될 대상이 있었던 거죠. 탈북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 남한 땅이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정복해야 될 대상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정복해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 나라 민족이 정복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바로 북한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살려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다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다음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저는 이것을 탈북민에게 적용합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오늘 밤에도 그리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저는 이거를 지금 이 순간에도 탈북의 길을 걷고 있을 사람들에게 적용합니다.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겠다. 저는 한반도가 지금 병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단을 위해서 한반도가 아파합니다.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라. 저는 이것을 독재자에 대한 심판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인간이 우상화되어 있는 북한 체제를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저나 목사님이나 고등학교, 저는 중학교 때 나라와 민족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습니다. 어느 교회, 제가 다니는 교회 부흥회 그 목사님이 오셨는데 어릴 때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으라는 비전을 주셨고,
그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분이 계십니까? 손자 손녀분들이 계십니까? 어릴 때부터 나라와 민족이라는 단어를 심어주면 그 아이의 길은 열려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7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90년대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대한민국은 너무 잘 살고 있고 보릿고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여전도에 제가 알기로 54년생에서 58년생 맞습니까? 네.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을 재건한 세대들입니다. 전후를 어릴 때 경험했습니다. 대한민국이 6.25 전쟁을 겪고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바로 독일의 강부로, 간호사로, 베트남의 전쟁으로, 80년대 중동에 모래바람 맞으면서 그렇게 벌어온 외화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고, 저희 세대는 그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고스란히 거저받은 세대입니다. 저희 형님 누님 세대들이 민주화 세대죠. 소위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형님 누님 세대들로 인해서 저희는 민주화를 물려받았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대한민국은 잘 살았고 자유민주 인권이 보장되고 있었고 저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배골마도 자식은 배고픔지 않겠다 하겠다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으로 오늘의 저희 세대가 있습니다. 저희 아랫세대는 말할 것도 없죠. 거저받은 세대입니다. 오늘 우리 여전도에 주관하신 어머니 세대들이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대가 물려받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분단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산업화 세대, 형님 누님 민주화 세대라면 그 다음 세대인 저희는 통일 세대가 되겠다는 게 저희의 소명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목사님도 그렇지만 지금 세대의 통일을 얘기하면 반시대적인 인물로 매도를 당합니다. 야, 그 무슨 통일이야. 되지도 않을 건 말도 하지 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복음 통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대표기도 때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 자리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 산업화 세대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저희 형님 누님 세대가 계신다면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배고프지 않고 이런 대한민국을 저희에게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세대가 통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무릎 꿇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통일의 길에 앞장서 있는 요수아처럼 그렇게 전투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저희 세대들을 모세와 훌처럼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면 이 대한민국이 반드시 통일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찬양 가운데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미안하지 않습니까? 저는 북한 주민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오갈 수 있고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쓰러지잖아요. 내 힘과 결심이 약해서 쓰러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이 순간에 그 북한 지하교회에서 쪽보금 하나 들고 마음대로 찬양하지 못해서 그냥 입을 움직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예배하고 있을 그 북한 지하교인이 만약에 이 찬양을 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잡히면 감옥에 가고 잡혀서 죽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지금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받아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야겠습니까?
그들에게 정말 가서 살려내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 우리 무릎 꿇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제발 저들 살려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통일 대한민국 허락하셔서 저 2,300만 북한 주민들과 함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